아침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픈 게 한바탕 비가 쏟아지겠다 싶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후부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무릎 예보는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하다니까. 이거 쉽게 그칠 비가 아닌데. 그러게 내가 뭘 했어요? 오늘 비 올 거라고 그랬죠? 내 말 안 듣고 벌초 갔으면 헛걸음할 뻔했잖아요. 당신 말 듣길 잘했네. 그런데 진우, 오늘 야외 웨딩 촬영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안 그래도 도련님하고 통화했어요. 비 오면 실내에서 촬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진우 챙기는 건 당신밖에 없다니까. 하긴 우리 진우한테는 당신이 엄마나 다름없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린 진우를 당신이 거의 키우다시피 했으니까. 아이고, 당신 그 공을 알아주니 고맙네요. 그럼 나 그래서 늘 당신한테 감사해야 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2년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목욕탕에서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셨는데요. 뇌진탕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가 막내 도련님이 초등학교 6학년, 13살 때 일이었어요. 엄마, 엄마.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도련님이 너무 치근하더군요. 막내 도련님은 늦둥이로 남편과는 17살이나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 시누이와도 13살 차이가 나다 보니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었죠. 남편과 시누에게는 다소 엄격하던 시어머니도 늦둥이라선지 도련님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는데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었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도련님, 이리 와서 식사 좀 해요. 그렇게 울기만 하면 어머님이 하늘나라에서도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 진우야. 네가 그러고 있으면 떠나시는 엄마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우시겠어. 남편도 어린 동생이 몹시 안쓰러운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이 8살 때 아버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고작 5년 뒤 엄마까지 잃었으니 본인의 슬픔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린 동생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다 싶었던 겁니다. 진우야, 지금쯤 엄마 아마 아빠 만나셨을 거야. 두 분이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실 테니까 우리 힘내자, 응? 시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어린 시동생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형. 남편의 이야기에 도련님은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전 도련님을 꼭 안아줬어요. 도련님, 이제부턴 제가 어머님 대신 도련님을 잘 보살필게요. 그때 제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 역시 도련님을 키우기엔 어린 나이였죠.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새댁이, 그것도 아이를 낳아 키워본 경험이 없는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엄마 잃고 울고 있는 도련님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을 뿐입니다. 고마워, 미소야. 진우, 우리 집에 데리고 오자고 먼저 말해줘서. 오빠,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도련님 우리랑 살아야죠. 자주 들락거리던 형집인데도 불구하고 도련님은 처음엔 우리 집에 있는 걸 낯설어 했습니다. 갑자기 엄마를 잃은 충격도 가시지 않았는데 환경까지 바뀌니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게다가 사춘기가 막 시작됐던 탓에 진우 도련님은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했었습니다. 도련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녁 찬거리를 사서 마트에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도련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우 형수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도련님이 중학교에 입학하자 전 일부러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었습니다. 집안 사정을 미리 귀뜸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였죠. 진우가 최근 들어 자주 조퇴를 해서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으니 혹시나 했던 의심이 불안감으로 바뀌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도련님 행동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학원에서 결석했다는 전화가 연이어 왔는데도 저녁 늦게 들어와서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면 학원에서 늦었다며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전화를 끊고 한동안 머릿속이 복잡하더군요. 학원에서 늦었다고 왜 거짓말을 했냐고 따져 물으면 혹시나 엇나갈까봐 참고 있었는데요. 더 이상 모른 척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도련님이 들어오길 벼르고 있었죠. 도련님, 어디 갔다 이제 들어오는 거야? 도련님은 제 말투에서 분위기가 심상찮다는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학원요. 더듬거리며 또 거짓말을 하더군요. 거짓말 말아요. 내가 학원에 전화해서 이미 알아봤다고. 오늘도 결석했다던데? 도련님은 거실 바닥만 쳐다볼 뿐 말이 없었습니다. 지난주도 3번이나 빠졌다고 하고 오늘은 학교까지 조퇴했다고 하던데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하다 온 거예요? 여전히 도련님은 말이 없었는데요. 그 순간 퇴근하던 남편이 현관에서 제 목소리를 듣고는 놀래서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진우가 학교에서 조퇴를 하다니. 진우, 너 그게 사실이야? 남편의 화난 목소리에도 도련님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진우, 너 왜 아무 말이 없어? 학교에서 조퇴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오빠, 일단 진정하고 얘기해요. 그렇게 다그치면 도련님이 하고 싶어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미소, 넌 가만히 있어. 엄마 돌아가셔서 그렇다는 핑계도 적당히 대야지. 언제까지 봐주고 있을 거야?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던 시동생은 어머님 얘기가 나오자 화가 난 눈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곤 문을 쾅 닫으며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아니, 저 녀석이? 오빠, 그렇게 다그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내가 살살 달래서 얘기를 들어볼 테니까 지금은 그만해요, 응? 뒤따라 방으로 달려가려는 남편을 겨우 달랬습니다. 도련님의 태도로 봐선 더 이상 다그치면 오히려 덧나겠다 싶었거든요. 도련님, 저녁 먹게 어서 나와요. 도련님 좋아하는 떡갈비 구워놨어요. 결국 그날 도련님은 한 발자국도 제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 새벽같이 집을 나갔는지 제 방에 없더군요. 전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는데요. 글쎄, 도련님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면서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오갔습니다. 미소야, 걱정하지 마. 진우 분별 없는 애 아니니까 별일 없을 거야. 도련님이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남편에게 전했죠. 남편은 절 안심시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불안도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응?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제 말에 남편은 좀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전 도련님이 갈 만한 곳에는 모두 연락을 해봤어요. 하지만 누구도 도련님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급해진 전 혹시나 단서가 있을까 해서 도련님 방 책장과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도련님 방을 나오려는 순간
방문 앞에 붙여진 달력에 빨갛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다름 아닌 시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신없이 달려서 아버님 곁에 묻히신 어머님 산소로 달려가는데요. 그곳에서 울고 있는 도련님을 발견했습니다. 도련님!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도련님이 절 바라봤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엄마, 엄마. 달리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기일이 가까워지자 도련님은 엄마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원도 빼먹고 학교까지 조퇴하면서 어머님께 왔던 거죠. 전 그런 도련님이 안쓰럽고 불쌍해서 한참을 붙들고 같이 울었습니다. 도련님도 제게 안겨 어린애처럼 펑펑 울더군요. 도련님, 실컷 울고 나니까 좀 시원해요? 네, 형수님. 가슴에 담아뒀던 슬픔을 토해내서였을까요? 도련님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아, 배고파. 실컷 울었더니 배고프네. 도련님도 배고프죠? 도련님은 좀 민망했는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도련님 좋아하는 걸로? 좋아요. 자신의 슬픔을 이해받았다고 생각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마음 깊숙한 곳에 담아뒀던 아픔을 함께 나눴다고 여겨서였을까요? 그날 이후로 도련님은 저를 엄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도 도련님이 아들과 다름없었죠. 형수님, 저 대학 붙었어요. 그것도 장학생으로 합격했다고요. 아유, 축하해요, 도련님. 합격한 것도 대단한데 장학생이라니. 도련님 정말 짱이에요. 이게 다 형수님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형수님. 어라, 진우야. 그럼 난 형한테는 뭐 할 말 없어? 형? 있긴 한데요. 그치, 나한테도 할 말이 있지. 그럼요. 나 대학 가면 노트북이 새로 필요한데 형, 노트북 한 대 사주세요. 뭐? 진우 너 형수한테는 감사하다면서 형한테는 웬 청구서냐? 에이, 형하고 형수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나 고3이라고 형수님이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뒷바라지 하셨는데요. 맞아. 당신 도련님 공부할 때 간식 한번 챙겨준 적 있어요? 그거야. 당신이 워낙 알아서 잘하니까. 어디 간식뿐인 줄 아세요? 수능과 관련된 기사다 싶으면 형수님이 일일이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입시 설명회도 얼마나 자주 다니셨다고요. 정말? 당신 진짜 그랬어? 그럼요. 고3 입시생 부모가 그 정도는 해야죠. 들으셨죠? 형수님은 늘 엄마 맘이라니까요. 그래? 그래도 난 노트북 못 사준다. 질투나서 이거 견딜 수가 있나? 아유, 당신도 참 유치해요. 도련님, 걱정하지 말아요. 합격 선물로 제가 노트북 사드릴게요. 또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이야, 역시 우리 형수님이 최고라니까.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왕따 시키는 거야? 도련님은 4년을 장학생으로 대학을 다녔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뒤 졸업 전 친구와 창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더니 졸업하자마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제로 창업했습니다. 도련님, 창업 축하해요. 대박 나시길 기원할게요. 회사는 첫 해 1년간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진우야, 정 어려우면 형한테 얘기해. 형이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아니에요, 형. 아직은 괜찮아요. 진짜 어려워지면 그때 형한테 도움 청할게요.
회사가 어려운 것 같았지만 도련님은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더군요. 그런 도련님이 안타까워 저 역시 회사 상황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2년 차부터 조금씩 안정이 되더니 3년 차부터는 제법 이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휴, 도련님. 제가 모임에 나가니까 도련님 회사 제품을 쓴다는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다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회사가 5년 차에 들어서면서 도련님은 해외 시장 개척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 열풍이 불기 시작하던 터라 도련님도 그 열기에 편승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를 더 기쁘게 했던 건 바로 이 소식이었습니다. 형수님, 내일 저녁 시간 어떠세요? 형수님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제게요? 누굴까? 도련님이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하시니 제가 다 설레네요. 도련님이 보내준 약속 장소로 나가니 도련님 옆에 웬 낯선 여자가 앉아있더군요. 내심 짐작은 했었지만 실제로 얼굴을 보게 되니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형수님, 아시죠? 제가 형보다 형수님께 먼저 선보이는 겁니다. 도련님이 데리고 온 아가씨는 첫인상이 참 맑았습니다. 눈매가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닮은 것 같기도 했고요. 조곤조곤한 말씨가 마음에 들더군요. 진우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 같은 분이시라고요. 친구 소개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진우와 같이 창업을 했던 동업자 친구 상훈 씨 소개라고 하더군요. 대학 다니던 시절 자주 집에 놀러왔던 탓에 저도 잘 알고 있던 친구였어요. 특히 창업을 앞두고는 우리 집에서 살다시피 했었습니다. 형수님, 저 또 왔습니다. 배고픈데 밥 좀 주십시오. 상훈이 너 또 우리 형수님 부려먹냐? 밥은 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 아유, 무슨 소리예요. 손님인데 당연히 차려드려야지. 형수님, 상훈이가 무슨 손님이에요. 밤낮으로 와서 밥 달라고 형수님 귀찮게 하는데요. 맞습니다, 형수님.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식구다 생각하세요. 참네. 한 식구가 아니라 상훈이 너 군 식구다, 군 식구. 한 식구든 군 식구든 식구는 식구 아니냐? 상훈 씨는 부침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래처 바이어를 만나 실물을 논의하는 역할을 회사에서 담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훈 씨 소개로 만났다고 하니 더 친근감이 가고 그러네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은경 씨 첫인상도 좋았지만 도련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훈 씨가 소개했다고 하니 더 믿음이 가더군요. 더구나 그날 식사하는 분위기를 봐선 도련님이 꽤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래? 진우가 사귀는 여자를 데리고 나왔다고? 그렇다니까요. 이름이 은경이라고 하던데 조곤조곤하니 말도 예쁘게 하더라고요. 당신 꽤 마음에 들었나 봐. 당연하죠. 도련님이 좋다는데 나야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여튼 당신은 진우 일이라면 만사 오케이라니까. 넉 달 후 은경 씨 집안과 상견례가 이뤄졌고요. 결혼 날짜도 순탄하게 잡혔습니다. 결혼 준비 역시 순조로웠죠. 유난히 무릎이 아려오던 그날은 시아버지 기일을 며칠 앞두고 남편이 벌초를 다녀오겠다고 계획했던 날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야외 촬영 약속이 잡혀 있어 남편 혼자 다녀오기로 했었는데요. 아침부터 날이 흐렸던 탓에 제가 남편을 만류했었죠. 또 야외 웨딩 촬영이 걱정돼 도련님에게 전화도 했었습니다. 형수님, 비 오면 실내에서 하기로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도련님. 촬영 마치면 은경 씨랑 집으로 오세요.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그런데
그 전화가 도련님과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도록 도련님으로부터 연락이 없자 전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독촉을 했어요. 여보, 도련님께 전화 좀 해봐요. 웨딩 촬영을 지금까지 할 리가 없잖아요. 당신도 참, 촬영 마치고 둘이 데이트라도 하나 보지. 그럼 도련님이 미리 전화를 했겠죠. 아니다. 혹시 회사에 바쁜 일이 생겨 늦을 수도 있으니 내가 은경 씨한테 전화를 해볼까? 오호, 당신 그러다 벌써 형님 노릇한다는 얘기 듣는다고. 좀 더 기다려보자고. 그렇게 남편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남편 핸드폰 벨이 울리는 겁니다. 동생으로부터 온 전화인가 싶어 남편이 얼른 핸드폰을 받았는데 남편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여보, 무슨 전화길래 그래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멍하니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누구한테 온 전화냐니까요? 여보, 진우가... 도련님이 왜요? 무슨 일 생겼대요? 남편의 표정 때문에 전 불안해졌습니다. 글쎄, 진우가 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있대. 네?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저 역시 아득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통화를 주고받았던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이 사고를 당했다니요. 남편과 저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도련님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사고 후 즉시 병원으로 옮겼지만 바로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전 악을 쓰며 울었습니다. 도련님이, 자식처럼 키웠던 도련님이 바로 내 눈앞에서 시체가 되어 누워있는데 제정신이 아니더군요. 장례 준비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도련님 영정사진이 단 앞에 놓여있더군요. 빙그레 웃으면서 말이죠. 영정사진을 보고도 실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하고 절 부르며 금세라도 도련님이 웃으며 나타날 것 같았습니다. 진우 씨. 울고 있는 은경 씨를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게 그저 꿈만 같았습니다. 빨리 깨어나고 싶은 악몽 말입니다. 진우야. 남편 역시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도련님을 아들처럼 생각하며 키운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게 장례를 맞은 첫날 밤, 도련님 영정사진을 앞에 놓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어디선가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당신 핸드폰 아냐? 아까부터 계속 울리는 것 같던데. 전 도련님의 소식을 들은 지인이 전화했나 싶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발신자에 도련님 이름이 찍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왜 그래? 여보, 여기...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 떨어뜨린 핸드폰을 집어선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에선 도련님이 아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런데 여기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수화기 너머 들렸던 낯선 목소리는 경찰이라면서 주소를 보낼 테니 잠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도련님 전화기를 왜 경찰이 가지고 있나 싶어 남편과 함께 달려갔어요. 경찰이 찍어준 주소는 병원이었는데요. 그런데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남편과 전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왜냐고요? 그곳 병실에는 다름 아닌 죽은 시동생이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시동생이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은 채 그곳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증이 없어 신원을 확인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김진우 씨, 맞습니까? 네. 네. 빗길 오중 추돌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관광버스가 미끄러지면서 5대의 차량이 추돌했다고 했습니다. 부상자와 사상자가 많았던 탓에 도련님의 신원 확인이 늦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럼 지금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장례식장이라뇨? 남편의 물음에 담당 경찰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남편은 자초지종을 설명했고요. 경찰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겠다면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여보, 진우 도련님 살아있는 거지? 그렇지? 죽은 사람에게는 미안했지만 도련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서 춤이라도 추고 싶더군요. 사고 충격으로 인해 의식은 없었지만 도련님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날 밤 몇 번이나 도련님 손이며 얼굴을 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꿈이 아닌가 싶어서요. 허허, 꿈 아니래도 진우 살아있는 거 맞으니까 당신 잠시라도 눈 좀 붙여. 싫어요. 나 잠들었을 때 도련님 의식 돌아오면 어떡해요. 도련님 깨어나는 거 내 눈으로 꼭 봐야겠어요. 도련님은 꼬박 이틀 뒤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다행히 뇌에는 이상이 없었고요. 팔과 다리, 온몸에 멍이 들었지만 골절된 곳 하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경찰은 천운이라고 하더군요.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도우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이만하길 천만다행이에요. 전 도련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얼마나 놀랐다고요. 그래, 진우야. 너 죽은 줄 알고 형수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형수님도 참, 제가 형수님 두고 어떻게 먼저 갈 수가 있겠어요. 아마 죽어서도 발걸음이 안 떨어질 거려. 도련님, 그런 말 말아요. 죽느니 뭐니 그런 말 아예 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도련님이 살아있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죽은 도련님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은 바로 동업자 친구 상훈 씨였습니다. 사고가 났던 그날 상훈 씨는 도련님 차를 운전해서 바이어와의 미팅에 갔었다고 합니다. 상훈아, 어쩌지? 그쪽에서 계약을 하루 앞당겨서 하자고 연락이 왔네. 그래? 그럼 우리한테 더 좋은 거 아니야? 하루라도 빨리 계약을 마무리하면 좋지. 그렇긴 하지. 그런데 내가 오늘 결혼식 야외 웨딩 촬영이 잡혀 있어서 말이야. 그럼 내가 가면 되지. 어차피 지난번 미팅에서 조건은 이미 구두로 합의했잖아.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루 앞당겨진 계약에 도련님 대신 상훈 씨가 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결혼식 야외 촬영 스케줄을 조정할 수 없어서 도련님은 상훈 씨에게 계약 마무리를 맡겼다고 해요. 아 참, 나 타이어 교환해야 하는데 보니까 펑크가 났더라고. 그래? 그럼 내 차를 네가 가져가. 약속 시간 맞추려면 지금 출발해야 되잖아? 그럼 넌? 난 1시간 정도 여유 있으니까 내가 타이어 교체해서 네 차 가지고 갈게. 오케이. 계약 마치면 전화할게. 그래. 너 내 신분증하고 도장 잘 챙겼지? 걱정 마 임마. 장사 어디 한두 번 해보냐? 그게 도련님이 본 상훈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상훈 씨 역시 사고를 당했던 건데요.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온 덤프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산 밑으로 차가 굴렀다고 합니다. 그 탓에 차는 완전히 찌그러지고 운전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은 직사한 상훈 씨가
진우 도련님인 줄 알았던 것이죠. 도련님 차량인데다 동업이었지만 대표는 진우 도련님으로 돼 있었기에 상훈 씨는 도련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도련님과 상훈 씨는 키도 생김새도 비슷했습니다. 심지어는 혈액형마저 같았어요. 게다가 늘 둘이 붙어 다니다 보니 사람들이 종종 쌍둥이 아니냐며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쌍둥이냐뇨. 그런 말씀 마세요. 어딜 봐서 우리가 쌍둥이라는 겁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훨씬 잘생겼는데요. 상훈아, 내가 할 말은 많지만 참는다 참아. 이 친구가 이렇게 철이 없어요. 제 앞에서도 쌍둥이라는 얘기를 놓고 투닥거리기도 했었습니다. 형수님, 혈연에 매이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닮았다뇨. 진우보단 제가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참네, 유치하긴. 형수님, 상훈이 저 녀석 정신연령은 초딩이라니까요. 어라? 너 지금 현실을 직시하기 싫어서 피하는 거지? 맞지? 아이고, 난 아무리 봐도 우리 진우 도련님이 훨씬 잘생겼네요. 키도 훤칠한 게 도련님만큼 멋진 남자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야, 형수님, 이거 반칙인데요. 키는 제가 진우보다 크거든요. 팔이 굽어도 너무 안으로 굽으셨어요. 팔이 안으로 굽었다니. 우리 형수님, 이런 일만큼은 절대 공정하시다고. 그죠, 형수님? 그럼요. 전 있는 그대로 진실만 말하는 사람인걸요. 네네. 형수님께 물은 제가 잘못이네요. 형수님 시동생 사랑은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요. 상훈 씨는 본가가 충청도였던 탓에 자주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곤 했었습니다. 외동이다 보니 도련님과는 친구처럼 또 형제처럼 지냈고요. 남편을 형님이라 부르면서 많이 따랐죠. 두 사람은 군대도 같은 시기에 가서 일주일 차이로 제대를 했어요. 관심사도 비슷해서 함께 창업을 해보자고 졸업 전 뜻을 모으더군요. 남편은 도련님의 계획에 처음엔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창업도 창업이지만 친한 친구와 동업한다는 게 난 마음에 걸리는구나. 그러다 우정까지 깨지는 건 아닌지 해서. 형이 뭘 걱정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상훈이와 전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도련님과 상훈 씨는 창업 계획을 진행하더군요. 그리고 우려와는 달리 말다툼 한 번 없이 회사를 잘 꾸려나갔습니다. 회사 매출이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던 날, 도련님과 상훈 씨는 축하 파티를 하자면서 샴페인과 케이크를 사들고 집으로 왔더군요. 도련님, 상훈 씨 축하해요. 어쩜 두 사람 사업도 이렇게 잘할까? 그죠, 여보? 그럼 그렇고 말고. 난 사실 두 사람이 동업한다고 했을 때 걱정을 좀 했다. 회사가 잘 되는 것도 기쁘지만 두 사람 마음이 잘 맞아서 그게 더 기쁘네. 아유, 형님, 그런 걱정은 마세요. 의견이 갈리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무조건 진우 말 듣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표님? 그건 인정. 대표가 워낙 옳은 말만 하니까. 뭐야? 김 대표. 어느새 상훈 씨도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기쁜 일은 물론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기일에도 저희 가족과 함께 했어요. 저도 상훈 씨를 어느새 도련님이라고 부르게 됐죠. 상훈 도련님, 늦었으니 오늘은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그럴까요, 형수님? 그럼 오늘도 신세 좀 지겠습니다. 신세라뇨. 어머님 기일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죠. 도련님도 덜 외롭고 말이죠. 상훈 씨 역시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자신을 키웠다고 해요.
본가가 충청도라 멀리 떨어져 있던 탓에 자주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상훈 도련님도 좋은 짝 만나 결혼해야죠. 어머니께는 사업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진짜 효도라고요. 진우 도련님 결혼식이 다가오자 전 상훈 씨도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놀러 온 어느 날 잔소리를 좀 했었습니다. 아이고, 이젠 형수님까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저 말고 또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마세요. 저 어제 지겹도록 그 얘기 들었어요. 어제요? 서울에 사촌 형님이 사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가 조카 돌이었거든요. 어르신들이 조카돌 축하할 생각은 안 하시고 저한테 결혼 언제 하냐고 얼마나 닥달을 하시던지. 그게 다 도련님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잔소리라고 여기지 말고 새겨 들으세요. 아, 그래야죠. 오늘 아침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선 형수님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더라니까요. 그것 보세요. 어른들 마음은 다 똑같다니까요. 상훈 씨 보면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었습니다. 진우 도련님한테는 은경 씨 같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주고선 왜 정작 본인은 연애를 제대로 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중매에 나서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현정아, 네 주위에 참한 아가씨 없니? 그래, 정말 괜찮은 총각이 있어서 내가 중매 좀 서보려고 그런다, 얘. 어라? 형수님, 괜찮은 총각이 전 아닐 테고 혹시 상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에게 중매를 부탁하는 전화 내용을 듣고는 도련님이 묻더군요. 네, 도련님. 상훈 도련님도 이제 결혼해야죠. 도련님 결혼하시고 나면 혼자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 그런데 형수님, 상훈이는 아마 중매로 안 만나려고 할 거요. 걔가 학교 다닐 때도 소개팅 이런 거 싫어하더라고요. 자기는 자만추를 추구한대요. 네? 자만추요? 도련님, 그게 뭔데요?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어휴, 그러다 못 만나면 어쩌려고요. 자만추든 중매든 좋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되지. 진우야, 그냥 놔둬. 네 형수 며칠 전부터 상훈이 짝 찾아준다고 아주 신이 났더라. 아, 이거 상훈이 이러다 우리 집 발길 끊겠는걸요? 전 그렇게 좋은 짝을 찾아주기 위해 상훈 씨 중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장례를 치르고 있던 사람이 진우 도련님이 아니라 상훈 씨라고 하니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죽은 사람이 상훈 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청도에 계시던 어머니가 놀라서 한달음에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장례가 다시 치러지는 희귀한 일이 발생했죠. 상훈아, 이 몹쓸 녀석아, 어미를 두고 이렇게 너 먼저 가버리면 난 어찌 살라는 말이냐. 상훈 씨 어머니의 비탄에 잠긴 울음에 저의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제가 바로 그 심정이었으니까요. 상훈 도련님, 어머니. 자식을 잃은 어머니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과 전 그저 장례식장에서 묵묵히 어머니 곁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우 도련님도 소식을 듣자마자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였지만 친구가 가는 마지막 길을 끝까지 배웅했습니다. 상훈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상훈아. 도련님 역시 충격이 큰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우 도련님이 살아있다고 해서 상훈 씨를 떠나보낸 슬픔이 상쇄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가족을 잃은 것처럼 저희 마음도 아프고 쓰라렸습니다. 상훈 도련님, 잘 가요. 어머니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훨훨 날아서 좋은 곳으로 가요. 도련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장례를 마치자 상훈 씨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자고 하더군요. 형수님, 상훈이 어머니 당분간 우리 집에 계시도록 하면 어떨까요? 도련님, 어쩜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댁에 혼자 계시면 아들 생각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맞다. 우리가 겪어봐서 알잖니. 어머니, 당연히 우리가 돌봐드려야지. 어머니는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우 도련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설득을 하더군요. 어머니, 이대로 가시면 저 나중에 상훈이 얼굴 못 봐요. 상훈이랑 제가 어떤 사이인지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상훈 씨도 제 집 드나들듯 우리 집을 들락거렸지만 도련님도 방학이면 충청도 본가에 함께 내려가곤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진우 도련님을 자식처럼 여기며 반겼다고 해요. 어이구, 진우 왔구나. 안 본 사이에 더 늠름해졌어. 어라? 어머니는 더 젊어지셨는데요? 어머니, 이렇게 뵐 때마다 예뻐지시는 비결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나 좀 젊어진 것 같아? 사실 진우 너 온다고 해서 내가 어제 파마를 새로 했지 뭐냐. 정말요? 이야, 우리 어머니 파마만 해도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아이고, 진우, 어쩜 눈썰미도 이리 좋은지. 엄마, 난 안 보여요? 어째 아들은 몰라라 하고 진우만 반기는 것 같네. 아이고, 상훈이 넌 언제 왔냐? 엄마, 그래요, 우리 아들. 내가 너 좋아하는 개국지 해놨다. 우와, 개국지? 엄마가 해주는 개국지 진짜 짱인데. 진우, 너 운 좋은 줄 알아. 우리 엄마가 요리한 개국지 아무나 못 먹는다고. 어? 개국지? 그게 뭔데? 어휴, 서울 촌놈. 너 개국지도 몰라? 게를 넣고 끓인 김치찌개를 일명 개국지라고 한다, 임마. 우리 충청도 별미야. 김치찌개에 게를 넣는다고? 그래, 새콤한 게 국물이 완전 진국이지. 특히 우리 엄마가 끓인 개국지는 한 번 맛보면 잊을 수가 없다니까. 기대해. 상훈아, 자랑 그만하고 진우 배고프겠다. 어여 밥 먹자. 상훈 씨 말처럼 처음 먹어본 개국지 맛은 일품이었다고 합니다. 충청도에 내려가면 어머니께서 자주 해주셨다고 해요. 어머니,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히 쉬세요. 어이구, 이렇게 두 분께 신세를 다지고. 신세라뇨. 상훈인 제게 친동생이나 다름없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도 도련님이라고 불렀는걸요. 상훈 씨 어머니는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짐 정리를 해야 한다면서 상훈 씨가 살던 아파트로 가겠다고 하시더군요. 벌써 짐을 정리하시게요? 두면 뭐 어떡겠어요. 후딱 정리를 하는 게 낫지. 그럼 저도 같이 가요, 어머니. 전 어머니를 모시고 상훈 씨 아파트로 갔는데요. 결국 그날 유품 정리를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는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저도 함께 주저앉아 울었죠. 죽은 상훈 씨 생각에 그저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일주일을 꼬박 앓으셨습니다. 도련님은 타박상 외에는 별 이상이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회사에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도 자주 병실에 들러 어머니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진우야, 바쁘다면서 왜 또 왔어? 바쁘긴요,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괜찮이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도련님만 보면 우셨습니다. 아들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일 겁니다. 미안하다, 진우야. 너만 보면 상훈이 생각이 나서. 아니에요, 어머니. 울고 싶을 때 실컷 우세요. 그래야 마음에 병이 안 생긴대요. 밤에는 도련님과 교대하며 병실을 지켰습니다. 형수님, 오늘 밤에는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 테니 형수님은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아니에요, 도련님. 아직 몸도 성치 않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있을게요. 저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은 제가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서 그래요. 도련님이 고집을 부리길래 전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왔는데요. 씻고 잠자리에 누우려는데 도련님께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얼른 전화를 받았죠. 형수님, 정말 죄송한데 지금 병원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네? 도련님, 어머니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회사 일 때문에 제가 급하게 경찰서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요. 회사 일 때문에 경찰서에 간다는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또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형수님, 나쁜 일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도련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한밤중에 경찰서를 간다고 하니 분명 회사에 일이 생긴 거다 싶었습니다. 진우가 걱정할 일 아니라고 하잖아. 당신 괜한 상상하지 말라고. 이럴 땐 느긋한 성격의 남편이 부러웠습니다. 제가 작은 일에도 놀라는 편이라면 남편은 웬만한 일에도 요동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새벽녘이 돼서야 도련님이 병실로 돌아오더군요. 전 그때까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경찰서 가신 일은 어떻게 됐어요? 형수님, 여태 못 주무셨어요? 일 잘 해결됐어요. 아, 다행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그게... 도련님은 말을 멈추고 잠든 어머니를 한참을 바라보더군요. 형수님, 제가 상훈이한테 정말 큰 빚을 졌습니다. 도련님이 전한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제가 간 뒤 도련님은 어머니가 잠드신 걸 확인하고는 휴게실로 잠시 나왔다고 합니다.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핸드폰에 음성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던 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동안 경황이 없어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음성 메시지는 상훈 씨가 남긴 것이었는데요.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진우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메시지 확인하면 바로 연락 줘. 운전 중이라 상훈 씨는 문자 대신 음성으로 메시지를 남겼던 건데요. 거기엔 사고 당일 계약했던 회사와 관련해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하고 돌아오다가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연락을 받았나 봐요. 그 사람이 상훈이가 그날 계약했던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 같다는 얘기를 전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 명운이 달린 중요한 계약이었던 만큼 상훈 씨의 마음은 다급해졌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덤프트럭을 미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도련님께 남겼던 음성은 사고 직전 메시지였다고 해요. 그날 상훈이가 아니라 제가 갔어야 했는데. 도련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도련님 잘못 아니에요. 상훈 씨가 남긴 메시지 덕분에 회사는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표와 연락이 되지 않아 도련님은 뭔가 꺼림칙하다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금을 동결시켜둔 상태였는데요. 그러다 상훈 씨 메시지를 듣고 사기구나 싶어 얼른 경찰서로 달려갔던 겁니다. 어머니, 상훈이가 회사를 구했습니다. 우리 상훈이가 회사를 구했다고? 그것이 뭔 소리요? 네, 어머니. 상훈이 아니었으면 회사 완전히 망했을 겁니다. 도련님은 어머니께 상훈 씨가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그려? 아무렴 누구 아들인데. 장어다. 장어다 내 새끼.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돼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에는 다시 충청도로 내려가셨어요. 어머니, 좀 더 있다 가시라니까요. 아직 몸도 덜 회복되셨잖아요. 그래요, 어머니. 저희 집이 불편해서 그러세요? 아니요, 인자 내려가야죠. 남편과 저, 진우도련님이 한사코 말렸지만 어머니는 고향으로 가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그런 어머니가 걱정됐습니다. 도련님, 이번 주말에 우리 어머니께 가보는 건 어때요? 안 그래도 저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형수님도 같이 가시겠어요? 어허, 지금 두 사람 나만 쏙 빼놓고 지금 어딜 가겠다는 거야? 상훈이 어머니께 당연히 나도 가야지. 그렇게 해서 토요일 아침 일찍 저희는 충청도로 출발했습니다. 가기 전 전화를 드릴까 했지만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없이 바로 어머니 댁으로 갔는데요. 차가운 냉방에 어머니가 글쎄 이불도 깔지 않은 채 누워 계시는 겁니다. 아유, 어머니, 아직 3월이라 날이 추워요. 보일러도 안 켜고 냉방에 누워 계시면 어떡해요. 어머니는 멍하니 저희를 바라보기만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머니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저희는 놀라서 119를 불렀고요. 바로 응급실로 모시고 갔죠. 며칠째 아무것도 안 드신 것 같네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듣는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아들을 잃고 살 의욕조차 잃으신 게 분명했습니다. 도련님,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 혼자 여기 내려오시도록 하는 게 아닌데. 더 이상 따지고 말고 할 게 없었습니다. 영양제를 맞고 기력이 좀 회복되시는 걸 보자 저희는 바로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도 이번에는 순순히 따라오시더군요. 어머니, 당분간은 여기 계시는 겁니다. 이젠 어머니 혼자 못 보내드려요. 어머니는 다행히 조금씩 회복돼 가셨고요. 전만큼 자주 오시지는 않는 걸로 봐선 마음도 추스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5월이 되면서 진우도련님 결혼식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원래 3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는데 사고로 2달을 미뤘었거든요. 결혼식 날은 고맙게도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어쩜 신부가 이렇게 아름다울까? 5월의 신부라는 말이 딱 어울리네. 감사합니다, 형님. 저희 행복하게 잘 살게요. 그럼 그래야지. 어떻게 맺은 인연인데. 사고 이후 동서는 매일이다시피 도련님을 챙겼습니다. 또 집에도 자주 와서 상훈 씨 어머니 말벗도 해드리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쑥떡인데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 제가 사왔어요. 이 집 쑥떡 유명하거든요.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사오고 그려. 고맙게 잘 먹을게요. 도련님 결혼식 날, 저희는 일부러 어머니를 제 곁에 앉으시도록 했습니다. 신랑 부모님이 앉는 그 자리 말입니다. 어머니는 도련님 결혼식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전 그런 어머니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진우 도련님이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울면서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전 아들 생각이 더 나실 것 같아 한편으론 염려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머니가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마치 우리 아들 상훈이 결혼식 같더라고요. 어머니의 고맙다는 인사에 저도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그렇게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저희 부부는 어머니께 서울로 이사 오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이사 오시면 좋겠어요. 상훈이 대신 이젠 제가 아들 노릇할게요. 어휴, 그게 뭔 소리요. 평생 내가 살아온 곳을 우째 떠날 수가 있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싫지 않은 눈치셨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서울 오셔서 저랑 모녀처럼 알콩달콩 살아요. 저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친정엄마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다고요. 맞습니다. 진우 장가 가서 집도 횡한데 그러지 말고 올라오시죠. 저희 가족의 성화에 못 이겨 어머니는 충청도 집과 가게를 처분하고 우리 집 바로 맞은편 동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전 친정집 가듯 어머니 집을 드나들었고요. 어머니도 저녁은 저희 부부와 함께 드셨습니다.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 동서가 아기를 가졌다는 뉴스였어요. 형수님, 은경이랑 저 오늘 저녁 먹으러 갈게요. 맛있는 거 해주세요. 서방님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뭔가 좋은 소식이 있겠다 싶었는데요. 저녁을 먹으면서 아니나 다를까 동서가 아기를 가졌다는 깜짝 발표를 하더군요. 정말요, 서방님? 축하드려요. 동서도 축하해. 이거 말로만 축하하면 되겠어? 이런 날 한잔해야지. 안 그렇냐, 진우야? 그럼요. 그래서 제가 좋은 와인 준비해왔습니다. 진우야, 나도 한 잔 줘봐. 짠 하고 축하해야지. 동서의 임신 소식에 그날은 모두가 행복해했습니다. 어머니도 오랜만에 웃음을 보이시는 것 같아 흐뭇하더군요. 동서는 3.4kg의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고요. 서방님 내외는 아들 이름을 상훈이라고 지었습니다. 병원으로 산모와 아기를 보러 간 날, 어머니는 아기 상훈이를 안고 눈물을 글썽거리셨습니다. 어머니, 아기 이름 상훈이라고 지었어요. 상훈이? 내 새끼 상훈이? 네, 어머니, 손주 상훈이도 아들 상훈이처럼 예뻐해 주세요. 그려, 그려야지. 어머니는 아기 상훈이를 안고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감격해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남기고 간 사랑으로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훈 씨 삶은 비록 짧았지만 어머니와 우리 가족, 또 다른 생명에게까지 그의 흔적이 이어지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을 때 더 사랑하고 행복해지자 라는 다짐이 되더군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